특전사 707 특임단 출신의 여경이 한 사찰에서 여자 스님 비구니를 만나게 되었고 스님이 조폭들에게 성희롱을 당하자 그들을 개박살내면서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룡산의 정기는 안개처럼 피어올라 산사의 새벽을 적셨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짙은 남색 어둠이 대지를 감쌀 때 청운사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미동도 없는 시간, 묘지는 고요 속에서 홀로 눈을 떴다. 승복의 서걱이는 소리마저 소음이 되는 새벽녘, 그녀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잠자리를 정돈하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발을 디뎠다. 나이 28, 속세의 이름은 한서연. 그 이름을 버린 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 먹물처럼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얼룩져 있었다. 새벽 예불을 위해 대웅전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그림자처럼 소리가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연부를 외웠다. 옴마니 밤매훔. 자신의 발소리에 과거의 비명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대웅전의 육중한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짙은 향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불단 위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금빛 석가모니 불 앞. 묘지는 그 앞에 정좌하고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다. 고요. 그녀가 출가하여 가장 먼저 배운 것이자 가장 갈망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단 한순간도 고요한 적이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환영들. 비 오는 날 먼지 쌓인 체육관 창고에서 겁에 질려 떨던 아이의 얼굴. 깔깔거리며 그 아이의 머리채를 잡았던 자신의 모습. 지식여진 자존심 위로 쏟아붓던 경멸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나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묘지는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삼키며 더욱더 연불에 집중했다.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법당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주지인 원각 스님이 그녀의 곁에 앉아 예불을 이끌었다. 55의 원각 스님은 묘진의 아픔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한 번도 깊게 캐물은 적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수행을 지켜봐 줄 뿐이었다. 예불이 끝나고 공양간으로 향하는 길, 원각 스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낡고 퇴색한 법당의 단청과 군데군데 비가 새는 지붕에 머물러 있었다. 신도들의 보시가 줄어들면서 사찰의 살림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졌다. 당장 다음 달 기왓장을 갈 돈도 막막한 형편이었다. 묘진아. 예, 스님. 오늘따라 산안개가 유독 짙구나.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게다. 원각 스님의 말은 안개를 핑계 삼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묘지는 알아들었다. 세상의 풍파가 이 고요한 산사까지 밀려오고 있음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원각 스님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산사의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엔진 소음이 들려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청운사 경내로 거칠게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속세의 어두운 그늘에 속한 자들임을 알 수 있는 사내들이었다. 잘 다려진 검은 양복, 험악한 인상, 그리고 주변을 위압하는 거친 기세. 그들 중심에는 40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사내가 서 있었다. 황동철이었다. 그들은 원각 스님이 내어준 찻잔을 앞에 두고도 마시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황동철은 다리를 꼬고 앉아 사찰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스님, 여기 경치가 참 좋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계시니 부처님 은덕이 아주 깊은가 봅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사업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그는 노골적으로 보호비를 요구했다. 청운사가 위치한 이 계룡산 자락에 자신들의 구역을 표시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원각 스님은 평온함을 잃지 않고 조용히 답했다. 거사님,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청정도량입니다. 속세의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지요. 조용히 차나 한잔하시고 마음을 씻어내고 가시지요. 그 말에 황동철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스님, 부처님도 돈은 좋아하십니다. 이 좋은 절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고 저희가 그 유지를 좀 도와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때 무건 수행 중이던 묘진이 그들 앞에 찻잔을 더 내어놓기 위해 다가왔다. 황동철의 부하 중 하나가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훑었다. 어이쿠, 이런 산골에 어울리지 않는 미인이 있네. 스님은 벙어리야? 얼굴은 반반한데 말 좀 해보시지. 사내의 거친 손이 묘진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다. 묘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다가올 치욕을 묵묵히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과거 자신이 다른 이에게 가했던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만해라. 그때 황동철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부하의 행동을 제지했다. 상대가 누구든 예의는 지켜. 부하는 멋쩍은 듯 손을 거두었다. 황동철은 묘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얼굴,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동자.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잠시 사로잡혔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스님. 그때까지 저희 성의를 어떻게 받아주실지 잘 생각해 보시지요. 협박을 남기고 그들은 왔을 때처럼 요란하게 사라졌다. 그들이 남긴 흙먼지가 가라앉고 나서야 청운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묘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승복 소매 아래 그녀의 손은 가늘게, 아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과거의 업보가 마침내 이 속죄의 공간까지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며칠을 고심하던 원각 스님은 결국 일일이 버튼을 눌렀다. 속세의 법에 기대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는 아닐지언정 묘진을 지키고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신고는 대전중부경찰서 강력 1팀으로 배정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마크가 선명한 승합차 한 대가 청운사 입구에 조용히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모습은 대조적이었다. 한 명은 40 중반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편안한 인상의 베테랑 형사 최민준 팀장이었다. 다른 한 명은 갓 30이 될까 말까 한 젊은 여경, 하지만 그 눈빛과 자세에서는 신참의 어수룩함 대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냉철함이 느껴졌다. 강윤아 경사였다. 최민준 팀장은 노련하게 원각 스님을 안심시켰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신뢰감 있는 태도는 불안에 떨던 노스님의 마음을 빠르게 진정시켰다. 그 사이 강윤아는 말없이 사찰 주변을 훑었다. 그녀의 시선은 경내로 들어오는 유일한 진입로, 주변 산의 지형, 그리고 낡은 처마 끝에 달려있는 CCTV의 사각지대까지 정확하게 포착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소리 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군인 특유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흑표부대의 전설적인 여군 출신.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경찰 내에서도 극소수였다. 스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그자들이 다시 나타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 팀장이 원각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강윤아는 법당 뒤편에서 홀로 마당을 쓸고 있는 묘진 스님과 마주쳤다. 삭발한 머리, 몸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헐렁한 회색 승복. 속세와는 완전히 단절된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강윤아는 그 스님을 보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강렬한 위화감을 느꼈다. 마치 잊고 있던 낡은 흉터가 욱신거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묘진 역시 자신을 향한 강윤아의 예리하고 집요한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조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묘진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며 빗자루질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그자들 인상착이라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최 팀장의 질문에 원각 스님은 황동철이라는 이름과 그의 대략적인 생김새를 설명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민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뇌리 속 20년 전 비행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던 어둡지만 슬픈 눈을 가졌던 한 소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경찰서로 복귀하는 내내 강윤아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승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떨쳐내려 해도 떨쳐지지 않는 기시감. 뇌의 한 구석에서 경고등이 울리는 듯한 불쾌한 감각. 그녀는 도저히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강윤아는 최 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찰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청운사를 검색해 사찰의 등록 정보를 열람했다. 주지 원각 스님의 정보 아래 승려라고 등록된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법명 묘진. 그리고 그 옆에 괄호 안에 적힌 속명. 한, 서, 연. 그 세 글자가 모니터 화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강윤아의 세상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멈췄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가락이 그대로 굳었고 호흡이 가빠졌다. 눈앞에 모니터 화면이 흐려지면서 10년 전 지옥 같았던 신영여자고등학교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비웃음과 악의로 가득 찬 교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체육관 창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감촉이 생생한 화장실. 그리고 그 모든 공간의 중심에 서서 여왕처럼 군림하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한서연의 얼굴. 윤아야,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최 팀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강윤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책상 위로 엎드렸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 분노와 치욕, 그리고 다시금 피어오르는 무력감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가해자는 속죄의 탈을 쓰고 부처의 그늘에 숨었고 피해자는 그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경찰이 되어 그녀 앞에 나타났다. 세상의 부조리함이 이보다 더 지독할 수는 없었다. 시간의 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듯 했지만 결국 하나의 상처에서 발원했다. 강윤아와 황동철, 그들의 현재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과거는 폭력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로 꿰어져 있었다. 10년 전 강윤아에게 고등학교는 전쟁터였다. 입학 초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한서연의 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요하고 잔혹해졌다. 처음에는 은근한 따돌림으로 시작되었다. 점차 교과서를 감추고 실내화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유치한 괴롭힘으로 번졌다. 강윤아가 침묵으로 저항하자 폭력의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한서연과 그 무리는 강윤아를 체육관 창고로 끌고 가 몇 시간이고 가둬두었다.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강윤아의 귓가에 저주처럼 박혔다. 그녀는 교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친구들끼리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뭘 그러냐는 무심한 대답만이 돌아왔다. 세상에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 지옥 속에서 강윤아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죽여야 했다. 감정을 지우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강윤아는 결심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고. 약한 강윤아는 죽었다고. 그녀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극한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의 문을 두드렸다.
여자에게는 더욱 혹독했던 지옥 같은 훈련.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산을 넘고 차가운 갯벌을 기었다. 포로 체험 훈련에서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과도 같은 신문을 견뎌냈다. 동기들이 하나둘씩 포기하고 떠나갔지만 강윤아는 버텼다. 고통이 극에 달할 때마다 그녀는 한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기억은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과거의 상처투성이 피해자가 아닌 누구도 감히 얕볼 수 없는 강인하고 치명적인 인간 병기 전사로 다시 태어났다. 그 같은 시간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또 다른 소년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고아로 태어나 제대로 된 보호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거리를 전전하던 소년 황동철.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정글이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강한 놈의 다리라도 붙잡아야 했다. 그가 처음으로 어른의 따뜻함을 느낀 것은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붙잡혀왔을 때 만난 신입 형사 최민준을 통해서였다. 최민준은 다른 형사들처럼 그를 다그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동철아, 너는 눈빛이 선한 아이야. 나쁜 길로 빠지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처음으로 받아본 무조건적인 신뢰와 기대. 황동철은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최민준의 도움으로 그는 작은 기술 학원에 다니며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은 소년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그를 괴롭히던 동네 불량배들과의 싸움. 정당방위였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다시 소년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깨달았다.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봤자 세상은 자신 같은 놈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출소 후 그는 자신을 찾아온 지역 폭력 조직 신세계파의 손을 잡았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최민준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은 조직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잔인하고 악착같이 싸웠고 빠르게 조직의 중간 보스 자리까지 올랐다. 그리고 현재 대전중부 경찰서 강력 1팀 사무실. 강윤아는 엎드렸던 상체를 천천히 일으켰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민준 팀장에게로 향했다. 팀장님, 청운사 협박 사건 제가 전담해서 맡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사적인 감정은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지만 최민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폭풍 같은 것이 휘몰아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잠시 강윤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강 경사 실력이면 충분하지. 맡아봐. 한편 청운사의 묘진 스님은 그날 이후 자신을 바라보던 젊은 여경의 눈빛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토록 차갑고 날카로우며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던 눈. 그녀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한 얼굴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말이 없고 눈이 컸던 아이. 설마 그 아이가. 불경을 외우는 묘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흔들렸다.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예고 없이 활짝 열리고 있었다. 일주일의 시간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흘렀다. 청운사의 고요는 더 이상 평온이 아니었다. 언제 날아들지 모를 화살을 기다리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가까웠다. 묘진은 매일같이 법당을 쓸고 불경을 외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속세의 먼지로 뒤덮인 듯 번잡했다. 강윤아라는 이름의 여경, 자신 때문에 지옥의 시간을 보냈을 그 아이의 차가운 눈빛이 불상 위로, 경전 위로, 자신의 그림자 위로 어른거렸다. 그 일주일 동안 강윤아는 잠복 근무에 들어갔다. 청운사로 향하는 산길 중턱,
눈에 잘 띄지 않는 공터에 낡은 승합차를 세워두고 그녀는 24시간 사찰을 감시했다. 그녀의 옆자리를 지키는 것은 최민준 팀장이었다. 그는 강윤아의 이런 극단적인 집요함이 단순히 직업의식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윤아야, 밥은 먹고 해야지. 김밥이라도 한 줄 사올까? 최 팀장이 부드럽게 물었지만 강윤아는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나타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다. 최민주는 말없이 한숨을 쉬었다. 707에서 단련된 그녀의 인내심과 집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지금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훈련의 결과물이 아닌 10년 묵은 분노의 불꽃이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저 불꽃이 그녀 자신마저 태워버리지 않을까 노련한 형사의 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일주일이 되던 날 오후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 지난번보다 더욱 험악한 기세였다. 검은색 외제차들이 거친 굉음을 내며 산길을 달려와 청운사 경내의 마당을 온통 파헤치듯 어지럽게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황동철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의 부하들은 마치 소풍이라도 온 것처럼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움직인다. 팀장님, 지원 요청하십시오. 강윤아가 무전기에 대고 나직이 말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황동철 일당은 이번에는 아무런 서두도 없이 곧바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내에 놓여있던 작은 불전함을 발로 걷어찼다. 동전 몇 개가 처량한 소리를 내며 흙바닥 위로 흩어졌다. 법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간 한 놈은 불단에 올려진 사과를 집어 한 입 베어 물고는 이거 맛없네. 라며 바닥에 내뱉었다. 이 무슨 무도한 짓들이요. 원각 스님이 달려나와 호통쳤지만 술에 취한 사내는 스님을 거칠게 밀쳤다. 노 스님의 몸이 휘청이며 기둥에 부딪혔다. 이 영감탱이가 어딜 끼어들어. 상황이 험악해지는 것을 확인한 강윤아와 최민준이 차에서 내려 신속하게 경내로 진입했다. 대전중부 경찰서입니다. 전원 행동을 멈추고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최민준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달들은 경찰의 등장에 잠시 움찔했지만 고작 2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내 다시 기세등등해졌다. 특히 지난번 묘진에게 추군대다 제지당했던 부하가 희죽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시선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묘진에게로 향했다. 하, 경찰? 경찰이 오면 우리가 쫄 줄 알고. 일단 이거나 마저 하고. 그는 성큼성큼 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고상한 스님 속세의 맛 좀 다시 볼까?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산속에 처박혀 있으면 쓰나. 묘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또다시 시작된 치욕. 이것이 자신의 업보라면 기꺼이 감당하리라. 그녀는 모든 저항을 포기했다. 그 순간 강윤아의 눈에서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건달의 조롱에 다른 놈들도 낄낄거리며 동조했다. 그중 하나가 강윤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어이 예쁜 경찰 아가씨. 험한 일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놀자. 오빠가 잘해줄게. 그가 희죽거리며 강윤아의 어깨에 손을 척 하고 올렸다. 바로 다음 순간이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다. 강윤아의 어깨에 닿았던 남자의 손은 마치 강력한 자석에 튕겨나가듯 튀어올랐다. 강윤아는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그의 체중을 역이용해 몸을 반바퀴 회전시켰다. 남자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다. 강윤아는 그 짧은 순간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자신의 어깨에 걸고 그대로 꺾어버렸다. 끄아악!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청운사에 울려 퍼졌다. 강윤아의 동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목덜미를 잡아채 그대로 바닥에 처박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단 2초.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모든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물 흐르듯 유연했으며 치명적으로 정확했다. 경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묘진의 팔을 붙들고 있던 놈도 낄낄거리던 다른 놈들도 심지어 황동철마저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강윤아는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남자를 얼음장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방금 사람을 제압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고 냉정했다.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건달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눈에 더 이상 강윤아는 예쁜 경찰 아가씨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 최민준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전부 무릎 꿇고 손머리 위로 올려. 저항하면 이놈처럼 똑같이 만들어줄 테니까. 그 말에 건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우르르 무릎을 꿇었다. 최민준은 차례로 그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황동철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냐, 동철아. 내가 알던 너는 이런 놈이 아니었는데. 정말 실망이다. 20해의 세월을 넘어 형사 아저씨가 아닌 팀장이 던진 그 한마디는 황동철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착잡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최민준이 내미는 수갑에 순순히 두 손을 맡겼다. 소란이 모두 정리되고 지원을 나온 경찰들이 건달들을 차에 태우는 동안 청운사에는 다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묘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강윤아는 그런 그녀의 곁을 말없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경멸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무서운 텅 비어버린 듯한 차가움이었다. 그 눈빛은 소리 없이 말하고 있었다. 내가 시작한 폭력의 대가다. 내가 외면하고 도망친 과거의 빚을 결국 내가 이렇게 대신 청산하고 있다. 부처 뒤에 숨어 얻으려는 값싼 구원 따위 나는 인정하지 않아. 묘진은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 나뒹구는 나뭇잎 위로 자신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짙은 얼룩을 만들었다. 바닥에 쓰러졌던 남자의 처절한 비명이 그녀의 귓속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황동철은 폭력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처벌 의사가 없어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경찰서의 차가운 철문을 등지고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굴욕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특히 그 젊은 여경의 벌레 보듯 하던 무감정한 눈빛과 최민준 팀장의 실망 가득한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할 때 주머니 속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회장님 세 글자였다. 저 회장님. 이번 일은 내 사무실로 와라. 황동철의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평소의 낡은 조직 사무실이 아니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신세계파의 보스, 양 회장의 진짜 집무실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대전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던 양 회장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고작 절간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소란을 피우나? 죄송합니다. 경찰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그 여형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양 회장은 그제야 몸을 돌렸다.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거대한 원목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화려한 색채로 그려진 조감도. 계룡산 천상 리조트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이게 뭔지 아나? 황동철은 침을 삼켰다. 조감도에는 청운사가 있던 자리에 거대한 호텔과 골프 코스, 고급 빌라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청운사 부지는 계룡산 국립공원 내에서도 노른자위 땅이다. 저 절만 없애면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는 게야. 고작 푼돈 뜯어내는 조물애기 짓 하라고 널 거기 보낸 줄 알았나? 양 회장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황동철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그 손길은 친근했지만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동철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절을 비워. 내년에 착공해야 하거든. 또다시 실망시키면 알지. 내 자리 탐내는 젊은 애들이 줄을 섰다는 거. 그것은 협박이 아닌 차가운 사실의 통보였다. 황동철은 펜트하우스를 나오며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거대한 기계의 부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품은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청운사의 묘지는 무너져 내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의 폭력적인 소란, 바닥에 나뒹굴던 사내의 비명,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꿰뚫어 보던 강윤아의 얼어붙은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위선적인 평온을 산산조각 냈다. 지금껏 그녀는 이곳 청운사에서 묵묵히 수행하고 참회하면 과거의 업보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그것은 오만이었다. 자신의 참회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지 피해자의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바로 저기 현실에 두 발 딛고 서서 여전히 아파하고 있었다. 자신의 죄는 부처님께 비는 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상처 준 그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그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만이었다. 결심을 굳힌 그녀는 원각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잠시 속세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원각 스님은 붓글씨를 쓰다 말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깊은 눈으로 말했다. 그래. 가보거라. 마주해야만 흘려보낼 수 있는 업도 있는 법이지. 묘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승복을 벗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 통바지. 속세의 옷은 어색하고 불편했다.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기분이었다. 산사를 내려가는 버스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수년 만에 마주한 도시의 소음과 인파는 그녀의 감각을 어지럽혔다. 마침내 대전중부경찰서 앞에 섰을 때 묘지는 거대한 회색 건물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무심히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곳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세상에서 온 유령 같았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경찰서 정문만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익숙한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루의 업무에 지친 듯 어깨가 미세하게 처져 있는 강윤아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현장에서의 냉철함 대신 고단함이 서려 있었다. 묘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강윤아의 앞을 막아섰다. 저기. 고개를 들어 자신을 본 강윤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피곤함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다시 날카로운 경계심과 혐오감이 가득 찼다.
유나야 아니 강유나 경사님. 묘진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과거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당황하며 말을 고쳤지만 이미 늦었다. 제가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아스팔트 바닥 위로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소리가 주변의 소음을 가르며 선명하게 울렸다. 그녀의 무릎에서 전해져 오는 아픔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은 두서가 없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이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10년간 골마 터진 상처를 마주한 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강유나는 무릎 꿇고 우는 한서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두 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단단하게 주먹으로 말려 쥐어져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턱의 근육이 경직되고 온몸이 가늘게 떨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마침내 강유나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억누른 탓에 섬뜩할 정도로 낮고 차가웠다. 내 사과 안 받아.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내가 삭발하고 부처님을 찾든 지옥에 가든 내 알 바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공무 외에는. 강유나는 그 말을 끝으로 얼음처럼 차갑게 돌아섰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걸음이었다. 그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굳게 편 등과 억지로 힘을 준 어깨가 그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꺾어 들어간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참아왔던 숨을 거칠게 토해냈다. 애써 외면하려 했던 상처가 다시 소금물을 머금은 채 아려왔다. 눈을 감자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 한 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다. 홀로 남겨진 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행인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그녀를 피해 지나갔다. 도시의 불빛이 눈물 위로 번져 아른거렸다. 강유나의 마지막 말은 그녀에게 내려진 형벌과도 같았다. 용서받지 못할 죄.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참회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속죄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흐느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한때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그 소녀를 위한 것이었다. 양 회장의 펜트하우스를 나온 황동철의 머릿속은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리조트 조감도와 그 아래 깔려 뭉개질 청운사의 이미지가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다. 그것은 그가 알던 주먹 세계의 방식이 아니었다. 비록 더럽고 추악할지언정 그가 몸담았던 세계에는 나름의 질서와 명분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양 회장의 계획은 그런 것조차 없는 차갑고 거대한 자본의 탐욕 그 자체였다. 그는 목적지 없이 차를 몰았다. 화려한 도시의 네온 사인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허름한 골목 어귀에 자리한 24시간 국밥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그의 뇌리에 20해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최민준 형사가 처음으로 그에게 사주었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뜨거운 돼지국밥.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소년에게 그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온기 가득한 증거였다. 그 기억에 이끌려 잠시 차를 세우고 상념에 잠겨 있을 때였다. 기이그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 한 대가 그의 차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다.
황동철이 욕설을 내뱉으려 창문을 내리는 순간 상대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를 보고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최민준 팀장이었다. 퇴근길이었는지 편안한 옷차림의 최민준 역시 그를 알아보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색하고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최민준이었다. 그는 황동철의 차를 툭툭 치며 나직이 말했다. 운전 조심해라, 동철아.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망치는 법이다. 그 말은 운전에 대한 경고였지만 동시에 인생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황동철은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최민주는 더 말없이 자신의 차로 돌아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 우연한 만남은 황동철에게 마치 어떤 계시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를 돌려 계룡산으로 향했다.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린 청운사. 그는 차를 멀찌감치 세워두고 경내로 들어섰다. 낮에 소라는 간데없고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산사는 깊은 평온에 잠겨 있었다. 법당 옆 작은 텃밭에서 묘진 스님이 홀로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다. 황동철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랐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는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황동철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협박범의 것이 아닌 길 잃은 사람의 것에 가까웠다.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이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 질문에는 비난이 아닌 순수한 의문과 일말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묘지는 그의 눈에서 깊은 고뇌를 읽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시선을 텃밭으로 돌리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상처 준 사람의 고통이 아물게 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녀는 잡초 하나를 뽑아 손에 쥐었다.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그 사람의 시간을, 자존심을, 영혼을 조각냈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를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저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백에는 어떤 꾸밈이나 자기 변명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온전히 마주한 자의 고요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황동철은 그 말들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최민준의 실망 어린 얼굴, 양 회장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짓밟아온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묘진 스님은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운 참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자신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구원과 파멸. 두 갈래의 길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산사를 내려왔다. 무겁게 가라앉았던 마음이 이상하게도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차를 몰아 강변에 세운 그는 품 안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대포폰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최민준의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최민준의 목소리가 들리자 황동철은 마른 침을 삼키고 결심을 입 밖으로 뱉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조직을 배신하는 자의 두려움과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자의 절박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팀장님, 접니다. 황동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양 회장, 제가 잡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전중부경찰서 강력 1팀 사무실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주는 강윤아를 포함한 핵심 팀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다. 그는 문을 잠그고 황동철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침묵을 깬 것은 강윤아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을 넘어선 분노가 서려 있었다. 조직 폭력배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를 끌어들여 위험에 빠뜨리려는 수작이 분명합니다. 특히 황동철 그자는 자기 부하들이 스님과 경찰을 희롱하는 걸 곁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놈입니다. 그런 자의 말을 믿고 작전을 세우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논리적인 반박이었지만 그 기저에는 황동철이라는 개인에 대한 깊은 불신과 혐오가 깔려 있었다. 최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나도 그놈을 100% 믿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놈 목소리엔 거짓이 없었어. 20년 넘게 형사 생활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봐왔지만 어제 그놈 목소리는 진짜였어. 벼랑 끝에 몰린 놈의 절박함이었지. 최민주는 강윤아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윤아야. 난 널 믿고 내 능력을 믿는다. 내가 저놈이 함정을 파는지 아닌지 누구보다 잘 간파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신세계파와 양 회장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기회다. 내 전문성이 필요해. 그는 강윤아의 사적인 감정이 아닌 경찰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에 호소했다. 강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최민주는 그녀가 경찰이 된 이래 가장 믿고 따랐던 상사이자 멘토였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그녀의 분노는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싶다는 형사로서의 욕심 또한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대신 황동철에게서 나오는 모든 정보는 제가 직접 크로스 체크하고 작전 계획의 수립과 지휘는 전적으로 제게 맡겨주십시오. 최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경찰과 조폭의 위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최민준을 통해 황동철의 정보가 강윤아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조직의 자금 흐름, 주요 간부들의 동선, 은신처 위치 등. 강윤아는 밤낮으로 그 정보들의 진위를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가 넘어왔다. 양 회장이 부산을 기반으로 한 거대 폭력 조직 칠성파와 대규모 필로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거래 장소는 외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장된 향토 기업인의 밤 자선 행사가 열리는 대전 컨벤션 센터 DCC의 그랜드 홀룸이었다. 그날 밤 강력 1팀 사무실에는 강윤아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대전 컨벤션 센터의 복잡한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꿰뚫어 볼 최적의 침투로를 찾고 모든 변수를 계산해 퇴로를 차단하는 냉철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붉은 펜으로 도면 위에 진입로와 저격수 배치 지점,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표시해 나갔다. 707 특임단 시절 적진에 침투해 요인을 암살하는 작전을 수립하던 그때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황동철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차갑고 효율적인 작전 계획 아래로 깊숙이 묻혔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심판의 날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뿐이었다. 작전 당일, 동트기 전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대전 경찰청 내 대강당에는 무장한 경찰 특공대 SWAT 대원들과 강력팀 형사들, 지원 나온 기동대원들까지 100여 명의 인원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 앞 단상에 선 것은 강윤아였다. 전술 조끼와 무전기, 허벅지의 권총까지 완벽하게 착용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경이 아니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작전명 심판의 날. 목표는 신세계파 보스 양진태 및 조직 핵심 간부, 그리고 칠성파 마약 밀매 조직 전원 검거단. 알파팀은 정문, 브라보팀은 서측 주방 입구, 찰리팀은 3층 연회장 창문을 통해 동시에 진입한다.
내부 정보원 코드네임 파랑새의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 숙지했나? 네, 알겠습니다. 우렁찬 대답이 강당을 울렸다. 강윤아는 각 팀의 리더들과 눈을 맞추며 최종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냉철한 카리스마가 넘쳤다. 같은 시각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대전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룸. 향토 기업인의 밤이라는 가짜 간판 아래 대한민국 암흑가의 거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양 회장은 유력 정치인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등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다. 황동철은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지켰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잠시 후 칠성파 조직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곧장 양 회장과 함께 연 회장 구석에 마련된 VVIP 룸으로 향했다. 필로폰 10kg이 담긴 가방과 수십억 원의 현금이 든 돈 가방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방 안의 공기가 탐욕과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물건 확인해보게. 양 회장의 말에 칠성파의 행동대장이 필로폰 일부를 꺼내 즉석에서 순도를 확인했다. 깨끗하군요, 회장님. 자, 그럼 우리 동철이가 돈을 확인해야지. 양 회장이 황동철에게 눈짓했다. 황동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돈 가방으로 다가가 뚜껑을 여는 척하며 가슴에 달린 넥타이 핀을 매만졌다. 파랑새의 마지막 신호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꽈과광! VVIP 룸의 강화 유리가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검은 복장의 특공대원들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눈을 멀게 하는 섬광과 귀를 찢는 폭음에 방 안의 조폭들은 순간적으로 모든 감각을 상실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연 회장 전체에서도 동시에 작전이 개시되었다. 정문과 주방 입구를 통해 수십 명의 경찰이 들이닥쳤고 천장 창문에서는 로프를 탄 특공대원들이 강화했다. 화려했던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VVIP 룸. 강윤아는 깨진 유리창을 넘어 가장 먼저 방 안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양 회장만을 쫓고 있었다. 충격에서 벗어난 양 회장의 경호원이 총을 뽑아 들려 하자 바로 옆에 있던 황동철이 그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경호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강윤아가 나아갈 길을 터주었다. 그 짧은 순간 강윤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맹수처럼 양 회장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양진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조직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차가운 수갑이 양 회장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대한민국 암흑가를 20년간 주름잡던 거악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연 회장은 머리에 손을 올리고 무릎 꿇은 조폭들과 그들을 제압한 경찰들로 가득 찼다. 황동철은 이 모든 광경의 한가운데 홀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최민준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멈춰 서서 말없이 두 손을 내밀었다. 팀장님, 저도 제 죗값 받겠습니다. 최민준은 복잡한 눈빛으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질책과 안도감 그리고 한 소년에 대한 오랜 미안함과 일말의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말없이 수갑을 꺼내 황동철의 손목에 채웠다. 화려했던 샹들리의 불빛 아래 마침내 심판의 날은 막을 내리고 있었다. 3번의 가을이 계룡산의 숲을 물들이고 지나갔다. 3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심판의 날 작전 이후 신세계파와 칠성파는 뿌리째 뽑혀 와해되었고 양 회장을 비롯한 조직의 핵심 간부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황동철은 범죄단체 조직죄는 피할 수 없었으나 결정적인 제보와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그 3년 동안 청운사에는 고요한 평화가 뿌리내렸다. 양 회장의 리조트 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산사는 본래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다. 신세계파의 행패를 이겨낸 사찰이라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면서 오히려 신도들의 발길이 늘었다. 그들의 보시와 노력 덕분에 낡았던 법당의 지붕은 말끔히 보수되었고 퇴색했던 단청도 고운 빛을 되찾았다. 묘진 스님은 이제 청운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고통스러운 번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겪어낸 자의 깊고 온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예불을 올리고 텃밭을 가꾸고 찾아오는 신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차를 내었다. 그녀의 참회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찾은 새로운 속죄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늦가을 아침, 대전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서 나온 사람은 조금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도끼 대신 맑고 단단해진 황동철이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죗값을 치렀고 마침내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 그는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리며 밖을 보았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저만치 낡은 국산차에 기댄 채 그를 기다리는 익숙한 인형이 있었다. 최민준 팀장이었다. 3년의 세월은 그의 머리에 흰 서리를 더 많이 내려앉혔지만 온화한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고생했다, 동철아. 최민준은 다가와 그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황동철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다. 가자.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지. 최민주는 황동철을 차에 태웠다. 차가 출발하며 교도소의 풍경이 멀어졌다. 황동철은 사이드미러에 비친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앞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새로운 길을 바라보았다. 그 같은 시간 강윤아는 경위로 승진하여 강력 1팀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냉철하고 유능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지는 않았다. 그녀의 내면을 지배하던 지독한 상처는 아물지 않았을지언정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가끔 비번인 날이면 홀로 청운사를 찾았다. 그럴 때면 묘진 스님은 말없이 그녀를 찻자리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어쩌면 평생 불가능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과거를 딛고 각자의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 서로를 인정하는 조용한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그곳에 다녀온 날이면 강윤아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3년의 시간은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교도소에서 나온 황동철은 최민준의 도움을 받아 작은 식당을 열 준비를 시작했다. 최민준이 퇴직금을 털어 보증금을 내주었고 황동철은 교도소에서 배운 조리 기술을 미천 삼아 밤낮으로 메뉴 개발에 매달렸다. 동철이네 국밥. 소박하지만 정직한 이름이었다. 개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그는 최민준에게 부탁했다. 팀장님, 개업하기 전에 꼭 가볼 곳이 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청운사였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산사는 예전의 상처를 모두 지우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를 맞았다. 그는 법당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원각 스님과 묘진 스님이 조용히 불경을 읽고 있었다. 그는 두 스님 앞에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여 큰 절을 올렸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스님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원각 스님은 자비로운 미소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거사님 일어나시오. 지나간 일은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법. 뉘우치는 마음만 있다면 부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법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지요. 묘진 스님은 말없이 합장으로 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의 참회를 묵묵히 지켜보는 깊고 평온한 눈빛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법당 입구로 누군가 들어섰다. 사복 차림의 강윤아였다. 최민준이 미리 연락을 해둔 것이었다. 황동철은 그녀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법당 안을 채웠다. 황동철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강윤아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경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그는 수만 번을 망설였을 것이다. 강윤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강윤아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예전의 얼음장 같은 냉기는 없었다. 맛있는 밥으로 갚으세요. 그 한마디.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지만 그것은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 황동철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사람은 나란히 청운사 툇마루에 앉았다. 과거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한때 서로를 쫓고 쫓기던 형사와 조직원. 결코 어울릴 수 없을 것 같던 네 사람은 이제 각자의 상처와 과거를 끌어안은 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계룡산의 푸른 그림자 아래로 늦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구원의 빛이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위로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렸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